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말 보안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은 보안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실 분 모셨는데요.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초부터 바쁘셨죠. 연 말부터 바빴습니다. 연 말부터 지금까지. 저는 지금 학교에서 이제 처장 보직을 네.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직 교수가 되면 학교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회의가 좀 많고요. 네. 그런데 이제 2025년 4월, 5월부터는 SKT 해킹 사고를 비롯해서 오늘 바로 그 이슈 때문에 모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12월까지 계속 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계속 참고인으로 불러주셔서 4월부터는 거의 매달 제가 국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30일, 31일도 쿠팡 사태 때문에 제가 국회에 있었고요. 그 국회에서 많은 또 어떻게 보면 의견을 주셨을 텐데 답변을 하시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업체마다 네. 이런 해킹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좋은 면에서요, 아니면 나쁜 좋은 면에서? 업체도 있었고 네. 이 업체는 좀 괘씸하다 이런 네. 것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회가 조금 더 미리 정보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여러 효과적인 질문들이 더 많이 나왔을 거고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예. 사실은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게 조금 늦었다. 그러니까 일이 터지고 나서니까 그쵸. 뭔가 좀 왜냐하면, 안타까운. 예. 실제로 과방위를 중심으로 네. 이제 해킹에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이제 SKT 해킹 사고 이후거든요. 네. 근데 그게 SKT 해킹 사고가 나기 훨씬 이전부터 과방위 또는 정보위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킹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쇼 요 보시는 요님들 아마 아시겠지만 오늘 교수님을 모이신 이유가 바로 해킹 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오명을 뒤집어 썼잖아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과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또 눈여겨볼 보안 관련 전략은 무엇일지 좀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좀 잘 부탁드리고요. 정말 작년 한 해는 어지러울 정도로 사건이 빵빵 터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업체인 SKT, KT 말씀해 주신 그리고 예스24, 롯데카드, 정부 것도 털렸죠. 게다가 전 국민의 거의 3분의 2가 쓴다고 하는 이커머스 쿠팡까지 정보보안 사태 줄줄이 터졌는데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뭘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2025년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새 도대체 왜 이렇게 해킹 사고가 많이 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일단은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고요. 왠가요? 왜 그러냐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해커가 침투한 시점이 2021년입니다. 네, 4년 전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걸 그냥 모르고 있다가 네. SK텔레콤에서 발견을 하고 신고한 게 2025년인 겁니다. 그리고 KT, 펜토셀 같은 경우도 민간합동조사단에 의하면 이미 2024년부터 그런 불법 접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위험한 취약점이 8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가 너무 정말 씁쓸한 현실 예,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수님? 2025년에 네.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는 온나라 시스템. 온나라 이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정부 공무원들이 회의록이나 보고서를 공유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네. 이거 정보 기밀인 거잖아요. 어떻게 뭐 기밀 자료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취급하겠죠.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3년 전부터 해킹 당했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해킹을 당한 시점들은 전부 다 그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도 국회 질의를 통해서 보면 1년 전에 중국인 개발자가 퇴사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마스터키를 들고 나갔다.
그런데 최초로 이걸 악용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또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최소- 시점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거. 모른다고 그랬죠. 청문회에서. 모른다고. 그런데 예. 이제 민간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해보면 시점은 훨씬 더 앞으로 당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고들이 훨씬 이전부터 이미 뚫려 있던 겁니다. 그걸 2025년에 알게 된 거죠. 그걸 왜 알게 됐냐 하면 SK텔레콤 사고가 워낙 이슈였으니까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 야 우리 기업은 괜찮아? 네. 우리도 한번 조사해봐. 아, 그래서 내부 조사를 했군요. 훨씬 예.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놓쳤던 게 발견된 거고 그럼 법에 의해서 인지한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신고했고 신고하는 순간 언론에 알려지니까 그것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연초부터 드리면 되게 좀 암담하지만 아마 2026년에도 네. 계속해서 그렇겠네요. 어떻게 해킹됐다. 이거는 네.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될 겁니다. 아, 그러네요. 뭔가 예고해 주셨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작년에 우리를 어지럽게 했던 여러 가지 해킹 사고들이 사실 해커의 침입은 4년 전, 뭐 작년부터 있었던 일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발각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언론에 발표가 네, 된 거죠. 발표되면서 알려지게 된 네. 거니까. 우리나라의 정보 보안 취약은 정말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보안을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았죠. 네, 2025년 전에는 그렇죠. 근데 2025년에 딱 보니까 작년. 네. 그렇지 않더라. 예.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보 보호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 보안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얘기인즉슨 재택근무하니까 회사 밖에서 뭔가 업무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그렇죠. 상당히 했다는 그렇죠. 거죠. 뭐냐면 기존에 우리나라는 회사 내부에 일단 출입 통제를 하죠. 그래서 회사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내부망을 쓰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보통 그걸 망분리라고 망분리,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전문용어로.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보안 정책은 기본적으로 망분리 정책에 그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망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건 2006년부터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주도가 됐고요. 예. 이 망분리라는 뜻은 뭐냐면 회사 내부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인터넷과 끊어놓는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은 네.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는 PC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그래서 보통 기관에 가면 회사에 가면 PC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내부 결제하고 뭐 이런 예. 내부 업무하는 PC가 한 대 있고 아. 인터넷 검색용 PC가 별도로 네, 있습니다. 섞이지 않게. 그렇죠. 이 두 개 사이에는 USB로 자료를 옮기는 것 같은 행위들이 금지됩니다. 이런 걸 망분리라고 네, 얘기합니다. 네, 네. 이걸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해왔던 거예요. 당연히 내부에서 업무 보는 시스템을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시켜 놨으니까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꽤 안전하게 회사 내부를 유지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잘만 유지됐으면 꽤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잠깐 하고 말 줄 알았는데 1년을 넘어갔단 말이죠. 이러면서 재택근무를 미국이나 유럽처럼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부망을 인터넷과 끊어져 있던 내부망을 연결해야 되죠. 아, 그렇군요. 그때 근데 연결했을 때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음을 알았을 텐데. 당연히 알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VPN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약했던 거죠. 예. 그래서 망분리를 통해서 내부망, 업무망이 무균실처럼 운영되다가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하면서 바이러스가 침투됐군요. 한 번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또
문재인 정부 때 또 윤석열 정부 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AI 정책이란 걸 네네네. 했거든요. 네. 근데 AI라는 게 클라우드 써야 되고 인터넷과 그렇죠. 연결시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계속해서 인터넷과 연결됐던 접점들이 살아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 들으면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재택근무 회사 환경 밖에서 업무를 하면서 이런 보안의 취약점이 이제 나타난 건데 망 분리가 이제 더 이상 현실화되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망을 분리 이걸 철저히 했다면 이런 필연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면 AI 시대에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 그러니까 망 분리를 계속 유지했다라면 예. 그러면 이런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다라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공약인 모두의 AI 정책도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모두의 AI 정책이라는 건 모두가 다 AI를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건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우리가 보통 AI를 어떻게 씁니까? AI를 클라우드에 집어넣어서 인터넷과 연결해서 쓰잖아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 때 문제가 안 생겼으면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모두의 AI 정책을 했을 거고 네. 그러면 사고는 더 크게 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더 먼저 드러난 거지. 그렇죠. AI 시대는 결과적으로 망을 분리할 수가 없는 시대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는 터지고 말았겠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의 첫 번째 숙제는 기존의 이 망분리라고 하는 정책에 의존해서 모든 보안 솔루션도 도입하고 모든 정책도 세우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완전히 무력화된 거예요. 그런데 모두의 AI 정책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죠.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안전하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체계를 전환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해커의 침입에 대한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단기간에 막을 수 있나요? 이 정보 보안이라는 게 단순하진 않은 것 힘들죠. 같아서. 예. 단순히 솔루션만 데리고 하는 게 아니고 인력 양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거꾸로 질문을 해서 그러면 보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때까지 모두의 AI 정책을 뒤로 미뤄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을 그럴 것 수 같아요. 없죠. 생존과 직결되는 그렇죠. 그러면 성장과. AI 정책은 생존과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AI 정책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보안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도 안전할 수 있게끔 바꿔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당면한 어떤 중요 과제는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다른 것들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만 SK텔레콤 사태와 온나라 시스템 사태는 일반인 민간 해커가 한 건 아니다라고 보통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민간 해커가 아니라면은 국가적인.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해커를 나눌 때 네. 그냥 일반 해커가 예. 본인의 명예욕이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해킹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국가 배후의 해킹 세력이 하는 어떤 정보 탈취가 있습니다. 그 약간 패권 전쟁으로 갈 수도. 뭐 그런 있는. 거라니까 전쟁 예, 같은 예, 거죠. 예. 이 두 가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민간 해커들은 옛날에는 어떤 명예욕 때문에 해킹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철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대표적으로 랜섬웨어 같은. 뭐 랜섬웨어도 마찬가지고 예. 아니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해당 업체에다 알리는 겁니다. 자, 내가 랜섬웨어 때문에 니네들 랜섬웨어에 감염시켜서 다 데이터를 못 쓰게 만들어냈는데 요런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내가 그 암호화된 걸 풀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줄게. 네. 그러니까 또는 몸값을 지불해라 이런 그렇죠. 건데요. 또는 내가 당신네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탈취했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잃는다. 근데 나한테 한 10억, 20억 정도만 주면 이거 내가 조용히 묻어둘게. 해줄게. 이런 게 이제 돈을 노리는 해커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네. 보통 돈을 노리는 해커들은 정보를 탈취하면 즉각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잡히기 전에 돈을 받아내서 숨어야 되니까. 예. 근데 국가 배후의 해커는 조금 달라요. 국가 배후의 해커들은 정보 수집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의 데이터, 국민의 데이터. 네, 그래서 타국에. 오랫동안 숨어 있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스파이라는 게 오랫동안 암약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네, 누적된 데이터로 통계를 내서 또 알려야 될 의무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게 방산 기밀 자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통신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앞서 SKT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게 드러났지만 2021년도인가 2년도부터 그렇죠. 잠복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해커라고. SK텔레콤은 네. 2021년부터 잠복해 있었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이걸 조금 잘못 연결시킨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금전 탈취랑 연결시키려고 그랬죠. 초창기 언론 보도를 보면 유심 정보가 탈취되면 네. 뭐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계좌 금액이 전부 다 날아간다. 뭐 암호화폐 관련한 게 전부 다 탈취될 거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거 조금 잘못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이거는 스파이 행위로 봐야 되는 게 조금 옳을 것 같습니다. 처음 그 말을 해주셨군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초반에 묻혔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취재들 하기 시작을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건 오랫동안 잠복해 있었고 그 사이에 SK텔레콤에 어떠한 협박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SK텔레콤 사태 이후에 어떤 금전적으로 피해본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건 안전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여러 그런데 가지 정보는 빼나가도.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들이 묻혀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SK텔레콤 사고가 나기 1년 전에 미국에서 9개 통신사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네.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특종 단독 보도를 실었거든요.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았었죠. 뭐냐면 통신사 해킹은 다른 데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통신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돈이 될 만한 정보는 없는데 스파이 행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정보가 있다. 그게 CDR이라고 그래서 Call Detail Record. 이걸 통화 상세 기록이라고 그러고 정말 무서운데요. 누가 누구랑 언제 어디서 통화를 했다. 이걸 이용하면 주요 공직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고 누가 누구와 친분 관계가 있는지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외국에서는 CDR 기록이 나갔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돼서 보도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너무 금전적인 쪽에다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통화 상세 기록이 저장된 서버에 악성 코드가 설치됐다까지는 밝혀냈어요. 그런데 누구의 기록이 들어갔고 어떻게 됐다라는 후속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온나라 시스템, 이 온나라 시스템도 지금 북한이나 중국 배후에 해커들이 뒤에 있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서는 아까 제가 망블리 패러다임이 무너졌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죠. 그것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게 여태까지 대한민국은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일반 해커들의 단골 맛집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 국가 배후의 해킹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노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훨씬 더 고수준의 어떤 보안 장비라든가 그런 해커를 막을 수 있는 인력들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비화폰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제일 궁금사가 누가 누구랑 통화했어. 이런 이슈였잖아요. 고위공직자가 누가 누구랑 몇 시에 통화했다. 이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뭐 아무데나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화한 걸 보면 그 근처 기지국 위치가 나오니까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위치를 알 수 있죠. 반경까지. 거기에는 중요 시설이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의 안보와 정말 직결되어 있는 정보들인데 이걸 탈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배후 세력들이 이미 잠복을 해 있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KT 사례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도 의혹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뭐냐면 걸까요? 네. 자, 펜토셀을 해킹했고 뭐 어떻게 했다 대략적인 건 아시니까 그걸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돈을 벌어들인 건 2억 얼마란 말이죠. 자, 그런데 펜토셀을 해킹하면 이론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부 다 가로챌 수도 있고 음성 통화 내역을 전부 다 녹취할 수도 있습니다. 도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저 같으면 그 내용을 전부 다 기록을 해서 KT를 협박했을 거예요. 자, SKT 때 과징금 액수 보셨죠? 제가 이거 전부 다 공개할 건데 저한테 한 50억만 주십시오. 네. 보통의 해커였으면. 네. 보통 해커라면 이렇게 예, 하죠. 예, 그런데 이 해커들은 펜토셀을 자동차에 실어서 돌아다니면서 얻은 금액이 2억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비용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투입된 비용 대비 얻어들인 게 너무 작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원래는 감청이라든가 이런 스파이 행위 용도로 하려고 했는데 일부 어떤 그것에 관여했던 사람이 일탈을 해서 돈을 노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예. 아니면 국가 단위로 더 큰 해킹을 하기 전에 맛보기로 어떤 걸 했는데 그게 발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펜토셀 해킹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국가 배후의 해킹 세력은 없는 건지 주요 공직자들은 진짜로 안전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파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해야겠네요. 사실 지금 그냥 그러려면 써놓고 있을 때는 아닌 거 SKT 때부터도 네. 면밀히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쿠팡 사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할 지금 인력들이 여력이 그렇게 없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보 보안 취약지대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게 된 건데 얕은 소견으로 화이트 해커를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지금 화이트 해커가 과연 국가급의 해커들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이 됐을까? 이건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국가의 초엘리트급 해커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의 화이트햇 해커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안 인력이라 그걸 우리가 퉁쳐서 그냥 화이트햇 해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해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공격수에 가깝거든요. 손흥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김민재 같은 수비수가 더 필요한 나라거든요. 지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해킹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인터넷 의존도입니다. 우리나라 엄청 높잖아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네, 엄청 그렇죠?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한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골대가 훨씬 크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예. 그럼 우리는 공격수가 필요할까요? 수비수가 필요할까요? 수비에서 엄청 촘촘히. 그렇죠. 우리는 수비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수비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주로 이제 공격수 위주의 인력 양성을 해왔기 때문에. 그 수비수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은 좋은 거예요? 그게 방법이 있긴 있나요? 있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보더라도 포지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해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지션별로 다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우리는 도대체 어느 포지션에 몇 명이 필요할까 이걸 조사한 다음에 그 수에 맞게끔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러진 못했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몇 명 양성 이런 어떤 질적인 면보다 수에 집착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부분 포지션에 있어서는 그 인력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AI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작년에 터지게 된 거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건데 미국과 중국도 AI 패권의 절대 주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정보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을 하고 대응, 방어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쪽 사례를 혹시 참고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요새 AI 예.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AI 해커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AI 해커라고 하는 건
사람이 못하는 걸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예.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걸 빠르게 해주는 그냥 거죠. 속도만. 그렇죠. 아직은 뭐 예를 들어 기존에 알려졌던 공격들 이런 것들은 AI 해커가 더 빠르게 합니다. 예. 자동으로 하니까. 근데 기존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창의적인 공격들 이건 아직도 사람 고급 해커들이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AI 해커가 빠르게 하는 건 기존에 알려진 공격들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네. 미국은 이런 점을 미리 알았었고요. 미국의 어떤 또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진국들의 딜레마는 뭐였냐 하면 인터넷 의존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킹도 증가하겠죠. 근데 이 모든 걸 사람으로 막으려고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화시킨다. 그리고 사람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해킹에 대한 방어를 한다. 네. 이런 좀 기본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돼 있긴 하네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런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공격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공격들은 전부 다 AI화 시켜서 이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공격을 하겠다.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창의적인 공격은 인간 해커들을 양성해서 공격한다. 이런 이원화 체계를 명확히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린 그러지 못했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 양성 그러면 뭐 10만 양성 네. 뭐 이런 것들만 했거든요. 포지션별로 몇 명을 양성할 거냐, 어떤 걸 자동화시킬 거고 어떤 건 사람에 의존할 거냐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사실은 만들어 놓지 못했죠. 그러다 2025년에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막 하려니까 바쁘죠. 참 어떻게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교수님의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보니까 지금 기업도 뭐 하루에 몇 건씩 해킹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망 같은 것도 지금 전반적으로 뚫려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외국에 그런 자료는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쫓아가야 됩니다. 아마 이제 이 프로는 뭐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테니까 아마 올해 정보보호의 굉장히 화두는 물론 이제 AI가 화두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가 N2SF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이게 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이라고 그래서 N 숫자로 E, SF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가망 보안 체계죠. 아까 제가 기존의 망 분리로는 더 이상 네, 할 수가 네, 없다. 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도 이거를 인지했고요. 예. 그래서 외국처럼 인터넷과 연결시킨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유지될까? 이걸 당연히 국가정보원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 또 여러 부처가 같이 논의를 해서 2025년 9월에 국가망 보안체계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도 또는 인공지능을 쓰면서도 어떤 식으로 보안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N2SF를 지원하는 솔루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기업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N2SF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제로 트러스트. 그렇죠. 제로 트러스트는 공공연하게 이런 단어는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제로는 숫자로 0이고 트러스트는 신뢰잖아요. 이건 그 어떤 것도 믿지 마라.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망 분리가 됐다라는 전제를 믿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N2SF와 제로 트러스트가 키워드가 될 거고요. 여기 이제 AI가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형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면서도 또는 AI를 자유롭게 쓰면서도 사이버 보안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 솔루션들 또 인력 양성이 될 거고요. 문제는 외국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는데 그러니까 공격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번 정부 안에 모두의 AI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
이걸 해야 되니까 바쁜 거죠. 아, 그러네요. 자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왜 가상 자산 시장으로도 막 쏠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보안이 취약한데 괜찮을까요?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런지. 가상자산 시장은 사실은 옛날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가 지금은 어떤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 뭐 1, 2,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이런 데들은 그래도 꽤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 2, 3위 정도 되면 문제가 생겼어도 배상을 할 능력은 됩니다. 그래서 업비트 사고가 나도 우리 전액 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해킹이 됐다 여부보다 나 돌려받을 수 있어? 이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이저 업체들은 그 정도는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킹 사고들이 나긴 나는데 그건 이제 메이저 업체들이 뚫렸다라기보다는 좀 중소 업체들 가상자산 관련해서 무슨 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환전소 같은 역할을 하는 뭐 이런 거라든가 어떤 소규모 업체들이 뚫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돈이라도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런 규모의 경제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그건 그럼 가상자산 네.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그렇네요. 일반 IT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소기업은 별도로 분리해서 중소기업의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따로 논의를 합니다. 아, 그렇네요. 우리나라 당연히 취약할 것 같고. 네. 우리나라 어떻게 뭐 해결을 해야 되는 대기업도 취약하니 그러니까요. 중소기업은 더 문제겠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중소기업도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력이 안 거기까지는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요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버추얼 CISO 제도 이런 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중소기업 보고 CISO 보안총괄 책임자를 두세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당장 솔루션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보안총괄 책임자를 이사급으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안총괄 책임자가 여러 중소기업을 같이 총괄 관리하는 겁니다. 이제 중소기업은 그런데 그렇게 사업 규모가 크진 않으니까. 이걸 이제 버추얼 CISO 제도라고 해서 지금 정부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보안 솔루션 렌탈 제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렌탈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보안 솔루션은 그냥 도입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렌탈을 해서 초기에는 요 렌탈해준 업체가 관리도 정기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약간 구독 서비스 그렇죠. 느낌처럼 하는 그러다가 거죠. 이제 네. 몇 년이 지나면 네. 그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이제 역량이 될 테니까 그때는 그 솔루션을 그 중소기업이 스스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도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왜 양자 컴퓨터 관심도 굉장히 큰데 저는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양자 컴퓨터가 미래 보안에 굉장히 핵심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암호 체계를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복잡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교수님 봤을 때는 맞는 얘기인지 리스크가 큰 건지 공격에 대한 그런 수준은 어떻게 보시는지. 맞는 얘기이고요. 예. 그런데 조금 공포감이 과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바로잡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무슨 맞는 컴퓨터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컴퓨터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수학 문제를 빨리 풀어주는 일종의 계산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양자 컴퓨터로 빨리 풀 수 있는 수학 문제 그룹들이 있고요. 일반 컴퓨터로 양자 컴퓨터보다 더 빨리 풀 수 있는 수학 문제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반 컴퓨터는 계속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풀 수 있는 수학 문제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상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뱅킹의 보안 시스템에 쓰는 수학 문제들이 네. 하필이면 양자 컴퓨터로 빨리 풀리는 그런 수학 문제를 이용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지금 보안 시스템은 양자 컴퓨터로 빨리 풀리는 수학 문제를 쓰고 있으니까 양자 컴퓨터로 빨리 안 풀리는 수학 문제로 교체해 주면 되죠. 본질을 바꿔주는.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양자 내성 암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자에도 견디는 암호. 그래서 내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영어로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그래서 약어로 PQ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PQC, 양자 내성 암호는 양자 컴퓨터로도 빨리 안 풀리는 수학 문제를 이용한 보안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에이지, 그러니까 맞춤형 같은 느낌이 그런 드는데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빨리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그 현실화되는 시점은 203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그래도 뭐 꽤 10년 뭐 이 정도 9년? 남았죠? 예, 예. 그럼 그 전에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미 양자 내성 암호 표준들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전환시켜주면 되죠. 보통은 국방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이다 이런 식으로 확대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상자산도 뭐 요새는 워낙 뭐 이상한 듣보잡 코인도 많으니까 그런 거 빼고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이 알려진 코인들은 이미 그런 전환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워낙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뚫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유님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래서 사실 SKT, KT, 롯데카드, 예스24 쿠팡 터질 때 보안 관련주들이 들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님들이 이제 이 시대, AI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또 복잡해지고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어떤 기업과 산업을 눈여겨보면 되는지, 그리고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집중하는 그런 섹터가 있을 테니까 그런 기술은 무엇일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기업들 중에 N2SF, 네, 아까 말씀해주신 제로 예, 트러스트, 예. AI를 표방하는 기업들은 일단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 중에서도 뭐 실제로 잘하는 기업이 있고 또 아닌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가려내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N2SF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관리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인터넷과 연결되면 안 되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건 국방, 외교, 안보 이런 분야, 이런 쪽 데이터들은 기밀 자료들이니까 절대로 인터넷과 연결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방, 외교, 안보 관련한 것들은 계속 망을 분리해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유지되게끔 해야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비상장 기업 중에서는 소만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뭔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나요? 거기가 우리가 이제 보통 망 분리를 할 때 뭐 VDI 솔루션 같은 걸 씁니다.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망을 분리하는 효과를 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약자로는 VDI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솔루션 관련해서 기존에는 외산 제품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만사는 그걸 국산화시켰고 성능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예. 가격은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꽤 유명한 회사고요. 비상장사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AI한테 물어볼 때 회사 기밀이 섞여서 나갈까 봐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필터링 해주는 솔루션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소만사라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으로 유명한데 그걸 AI용으로 개조한 겁니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 중에서는 소만사가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네, AI 위한 그 전환 시도는 한 몇 년 정도 지금 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해당 회사가 VDI 솔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제 올해로 따지면 한 3년.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솔루션으로는 워낙 오래됐고. 예전부터 유명했던 회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상장사 중에서는 아마 SGA라고 하는 회사가 네네네. 유명할 겁니다. 거기는 워낙이 초기부터 제로 트러스트 관련해서 정부 과제도 많이 했었고 관련해서 여러 솔루션도 내고 있고 대표이사님이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로 트러스트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을 이렇게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AI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신생기업들이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도입했을 때 이 A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의 해킹 같은 거, 해킹을 좀 빨리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관련해서는 이제 Theory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워낙이 모의 해킹 컨설팅으로 유명한 회사고 비상장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미국의 그 AI 해킹 경진대회에서 꽤 좋은 실적을 거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모의 해킹을 AI를 이용해서 좀 자동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을 눈여겨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망이 연결된 상태에서도 안전을 유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상장사 중에서 이제 지니언스라고 하는 지니어스. 회사가 네. 원래 네트워크 보안으로 워낙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솔루션도 세계 무대에서 좋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봐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안 기업 여기저기 있지만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일반 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거든요. 전문 분야. 이건 꼭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업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저는 보통 볼 때 사람을 일단 보고요.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이 있느냐. 예, 예. 그다음에 만약 솔루션이 있다라면 외국 보통 보면 그 보안 솔루션 랭킹을 분야별로 매기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 회사의 솔루션이 어느 정도 됐는가를 항상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Theory라고 하는 회사는 일단 그 인력 자체가 외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Theory 비상장사 중에 말씀을 드린 거고 솔루션 업체 중에는 제가 소만사라는 기업하고 SGA하고 그다음에 지니언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들이 보통 이제 외국의 그 분야별로 솔루션 랭킹을 매기는 잡지를 보면 꽤 상위의 랭킹이 돼 있습니다. 요새 이제 컨설팅 시장에 좀 변화가 보이고 있어요. 컨설팅. 네, 보안 컨설팅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이제 스타트업들, 소규모 회사들이 보통 보안 컨설팅을 했습니다. 요게 조금 대형화된 게 기존에 이제 회계법인, 이제 회계 사무소들이 이제 이런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분야에 뛰어든 게 이제 로펌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못 보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알 수 있었을까요? 로펌이 잘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결국은 자기들한테 다 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객이 생각하기에 결국 그렇죠. 또 고객이 그러면 돼서 오는군요. 처음에 보안 컨설팅 할 때부터 우리가 들어가면 내부 구조를 훨씬 잘할 수도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나도 우리가 수습해야 되는. 수습하면 되잖아. 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회계법인이 가져갔던 시장을 우리가 다 갖고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김앤장이라든가 광장 같은 데들은 보안 팀들을 내부에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그 광장이나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네. 탑이잖아요. 결국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요새 뭐 세종도 팀을 꾸렸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컨설팅 시장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거기다 내서 그냥 원스톱으로 다 맡기겠다라고 할 거고 그러면 실제로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는 이제 좀 영세한 중소기업 대상의 컨설팅밖에는 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컨설팅 시장은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요님들이 어떤 걸 주안점으로 두고 이 보안 시장이나 아니면 정책을 바라봤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올해 최고의 화두는 AI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 2년 차로 접어들기 때문에 더 가속화할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정자원관리원 화제가 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정부 기조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AI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연결돼야 되고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국정자원관리원이라고 그러죠. 정부의 전산 시스템은 별도로 뭐 대전, 광주 이런 데 모아서 별도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정자원관리원 화제가 나고 나서 다운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민간 클라우드를 최우선 적용한다. 그래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건 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민간 클라우드는 보안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 그런 민간 클라우드가 될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이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중에서 정부와 협약 맺은 회사가 어디냐.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이걸 투자 조금 포인트겠네요. 보셔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민간 클라우드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어디냐. 그 민간 클라우드의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옥석가리기의 그렇죠. 그 그런 핵심이라고 것들이 했으니까. 일단은 초반에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N2SF라든가 AI라든가 아니면 뭐 제로 트러스트를 키워드로 표방한 기업들 네. 이것들을 눈여겨 보시면 뭐 좀 여기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런 그 보안 취약 사례,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터지고 나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바쁘게 지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 한해 계속 바쁜 행보를 보이실 것 같아요. 계획 있으시면 궁금한데 그리고 어떤 점에서 또 좋은 인사이트를 주실 건지 좀 그런 부분, 각오 이런 부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일단 아마 국정조사는 시작될 것 같고요. 네. 쿠팡에 대한 네. 거기에 아마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하느라고 이제 1월부터는 바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고가 또 터지면 뭐 거기에도 투입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AI 쓰면서 클라우드도 필요하고 보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문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보직을 맡고 있으니까 대학교 이제 전산 시스템 처장님으로. 이제 관리 잘하는 게 전산 이시겠죠.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또 막중한 요새 대학교 측면이 해킹이 있고. 또 아주 이슈라서 네. 아마 그게 이제 제가 올 한 해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지금 이제 쿠팡 얘기 잠시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쿠팡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 발언이 너무 셀 수도 있는데 네. 뭐 국회에서 이미 했으니까 저는 SK텔레콤 때부터 시작해서 국회 참고인으로 계속 나갔고 거기서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지면 또 거기도 계속 나갔거든요. 이렇게 정부의 비협조적인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네. 봤습니다. 예. 민간합동조사단에도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국회에 이건 이미 발표가 됐죠. 16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민간합동조사단에 제출한 자료는 50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이 발표한 거를 믿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건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해 규모가 얼마큼 더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약간은 쿠팡 사용을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쿠팡 또는 우리 정부가 인지하지 못한 그런 어떤 취약점들이 더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쿠팡을 쓰게 되면 내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합동조사단의 최종 발표가 날 때까지는 쿠팡 사용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일반 국민들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KT하고 LG 플러스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지금 쿠팡 조사에 투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입되는 네, 건가요? 1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예.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내 개인정보 이미 다 나갔어.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조금 그 조사 결과를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 같은 경우는 뭐 국회에서 이미 발표됐듯이 그 개인정보 탈취자가 쿠팡에 보낸 메일에는 이런 어떤 성 관련 도구도 샀다 이런 정보가 나갔잖아요. 예. 그만큼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내역은 내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심하게 그렇죠. 어떤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합동 조사 내 정보는 다 나갔어 이러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조금 사용 자제하시고 민간합동 조사단의 결과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런 막강한 또 경쟁사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막 국민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쿠팡 욕했지만 가서 쿠팡으로 샀다. 또 주문을 했다. 이런 또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그건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도 예, 있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독과점 이슈를 사이버 보안하고 같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뭐 서비스든 유통이든 뭐게 통신이건 간에 독과점이 될 만한 그런 기업과 서비스는 따로 관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마비될 수 있잖아요. 쿠팡같이요. 그렇죠. 그래서 독과점과 관리한 것과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를 같이 섞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나라도 마련은 해야 됩니다. 일단 터질 거는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수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뭐 앞서서 해야 되겠고 기업도 보안에 철저히 해야 되겠고 국민들도 인식을 하루빨리 좀 바꾸면서 보안 취약 지대에 사는 국민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 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확실히 투자의 입장에서는 보안 중요한 축으로 떠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정말 현장의 그 생생한 감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또 중요한 내용들 잘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에도 바쁘시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요. 너무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내 개인 정보는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주세요.